여러분, 믿겨지십니까? 이번 캄보디아 전세기에 탈북자가 숨어서 타고 왔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띄워 캄보디아 온라인 사기단 피해자 64명을 송환한 그 역사적인 작전. 그 64명 중 단 한 명, 북한 사람이 위장해 있었습니다. 흙수저 출신인 내가 악착같이 얻은 승무원 자리에 하지만 금수저들에게 짓밟히고 어머니까지 인질로 잡혔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 저는 그들의 비리가 담긴 결정적 녹음 파일을 들고 도망쳤습니다. 6일이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지옥에서 제가 버텨낸 시간은 단 6일. 저는 지금 이륙하는 대한항공 전세기 화장실입니다. 고려항공 휘장이 박힌 북한 여권. 붉은색의 이 족쇄를 변기 속에 버립니다. 쏴! 변기물이 빨려 들어가는 소리가 마치 제 20년의 세월을 삼키는 듯 했습니다. 활주로 끝. 북한 인민보안성 최 부장이 미친 듯이 전세기를 향해 달려옵니다. 리설향, 2년, 당장 멈춰. 그가 가진 권총은 바로 그녀의 어머니 목숨입니다. 살아났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그녀가 가져온 녹음 파일은 북한 최고 권력을 겨눈 폭탄. 그녀는 대한민국에 도착하는 순간 단순한 탈북자가 아닌 국제적인 암살 위협 1순위 타겟이 됩니다. 인천공항. 검은 승합차에 탄 그녀의 뒤를 정체불명의 검은 승용차 한 대가 그림자처럼 따라붙기 시작합니다. 어머니를 버리고 온 죄책감, 그리고 턱 밑까지 쫓아온 북한의 암살조. 자유를 향한 붉은 날개의 비행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리설향처럼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누리는 안전한 대한민국의 소중함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다음 세대 젊은이들에게 널리 퍼지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안전한 대한민국이라고 적어주시면 이 영상이 더 많은 젊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것입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리설향입니다. 28살, 이른 새벽. 평양 외곽, 낡은 연립주택 2층의 작은 방에서 눈을 뜨면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는 어머니의 기침 소리였습니다. 얇은 벽 너머로 스며드는 그 소리는 마치 겨울바람처럼 차갑게 제 가슴을 파고들었죠. 어머니는 평생을 탄광마을의 식당에서 일하셨고 저는 그 어머니의 손등에 새겨진 화상 자국을 보며 자랐습니다. 우리 집엔 성분이 좋지 않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는 이유만으로요. 설향아, 너만은 꼭 성공해야 한다. 어머니는 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공. 그 단어는 제게 살아남기 위한 유일한 무기였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깨달았어요. 이 나라에서 흙수저로 태어난 사람이 살아남으려면 오직 두 가지뿐이라는 걸요. 충성을 증명하거나 능력으로 인정받거나. 저는 둘 다 선택했습니다. 학교에서는 모범생이었고 김일성사회 주의청년동맹에서는 열성당원이었습니다. 영어와 중국어를 독학으로 익혔고 평양 외국어대학 입학시험에서 전교 1등을 했죠. 졸업 후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 시험에 도전했습니다. 수백 대 1의 경쟁률. 면접장에 들어서는 순간 심사위원들의 눈빛이 제 서류를 훑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은 제 할아버지의 이력을 보고 살짝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완벽한 발음의 영어와 중국어로 답변했고 기내 서비스 시연에서는 단 하나의 실수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29살의 봄, 저는 고려항공의 붉은색 유니폼을 입었습니다. 거울 속 제 모습을 보며 저는 울었어요. 어머니도 우셨습니다.
우리는 드디어 해냈다고, 이제 괜찮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 출근 날 저는 깨달았어요. 고려항공 승무원들 사이에도 보이지 않는 계급이 존재한다는 걸요. 고위 간부 자녀 출신 승무원들은 베이징이나 상하이 같은 좋은 노선을 배정받았습니다. 그들은 면세품 판매 수당도 많이 받고 해외에서 귀한 물건들을 구해올 수 있는 기회도 많았죠. 반면 저 같은 흑수저 출신은 평양과 신의주를 오가는 국내선이나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같은 변두리 노선을 맡았습니다. 리설향 동무, 이번 비행은 화물칸 점검도 내가 해. 선임 승무원 박순희의 목소리는 늘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당 간부의 딸이었고 저보다 3살 어렸지만 저를 함부로 대했어요. 저는 묵묵히 고개를 숙이고 화물칸으로 내려갔습니다. 냉장고처럼 차가운 공간에서 저는 화물 적재 상태를 점검하며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31살이 되던 해, 저는 처음으로 베이징 노선에 배정받았습니다. 하지만 그건 영광이 아니었어요. 단지 다른 승무원이 갑자기 아파서 급하게 대체 투입된 것뿐이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도착한 후 승무원 숙소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복도 끝 비상계단 입구에서 낯익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무심코 걸음을 멈췄습니다. 최 부장 동지, 이번 달 물량은 순조롭습니다. 상하이 쪽 라인도 확보했고요. 그건 박순희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하는 남자의 목소리는 낮고 묵직했습니다. 좋아. 고위 동지들께서 만족하고 계시네. 다음 달엔 홍콩 루트도 열어야 하니 준비해. 저는 숨을 죽이고 비상계단 문틈 사이로 조심스럽게 들여다봤습니다. 중절모를 쓴 50대 남자, 최 부장. 그는 인민보안성 소속이라는 소문이 있었고 고려항공 해외 노선의 실질적인 감독관이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박순희뿐 아니라 다른 금수저 승무원들도 서 있었어요. 그들은 서류 뭉치와 작은 가방을 주고받았고 그 안에서 뭔가 반짝이는 게 보였습니다. 가슴이 조였습니다. 뭔가 잘못된 거래가 벌어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꼈어요. 이번 물건들은 특히 조심해. 고위 동지 자제될 거니까 절대 세관에 걸리면 안 돼. 최 부장의 말에 박순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우리 루트는 안전합니다. 그 순간 제 휴대전화가 주머니에서 진동했습니다. 작은 소리였지만 조용한 복도에서는 너무 크게 들렸어요. 최 부장과 박순희가 동시에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황급히 몸을 숨기고 복도 반대편으로 뛰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서 그들의 대화가 맴돌았어요. 고위 동지 자제들, 물량, 홍콩 루트. 그건 분명 밀수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저는 늘 녹음 앱을 켜두는 버릇이 있었어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파일을 재생해보니 최 부장과 박순희의 대화가 또렷하게 녹음되어 있었습니다. 이 파일은 폭탄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양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박순희와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차갑게 말했어요. 리설향 동무, 어젯밤에 어디 있었어? 숙소에 있었습니다. 그래. 복도에서 누가 서성이는 소리를 들었는데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모르겠는데요. 일찍 들어가서 잤습니다. 박순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저를 훑어보더니 돌아섰습니다. 평양에 도착한 후 저는 곧장 어머니가 계신 집으로 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계셨고 방 안은
양 냄새로 가득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항공사 사무실로 호출되었습니다. 최 부장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는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저를 천천히 훑어봤습니다. 리설향 동무 베이징에서 뭘 봤지? 숨이 막혔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무것도 못 봤습니다. 부장 동지. 최 부장은 비웃듯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다행이네. 왜냐하면 내 어머니가 지금 탄광 마을에서 힘들게 사시잖아. 성분도 안 좋고. 혹시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면 내 어머니는 더 힘들어질 수도 있어. 알겠나?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건 협박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최 부장은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넌 똑똑한 애야. 앞으로도 그렇게만 해. 그럼 너도 내 어머니도 안전할 거야. 그날 이후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어머니가 어두운 탄광 속으로 끌려가는 꿈. 제가 아무리 소리쳐도 아무도 듣지 못하는 꿈. 32살이 되던 해가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곳을 떠나야 한다고. 어느 날 항공사 게시판에 공지가 붙었습니다. 캄보디아 프놈펜 노선에 승무원을 긴급 모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고위 간부 수행 업무였고 위험 수당도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승무원들은 꺼려했지만 저는 지원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알고 있었으니까요. 캄보디아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요. 뉴스를 통해 저는 그곳에서 한국인들이 온라인 사기단에 납치되어 강제 노동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는 것도요. 그건 제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출국 전날 밤, 저는 어머니를 찾아갔습니다. 어머니는 여전히 기침을 하고 계셨고, 제 손을 꼭 잡으셨어요. 설향아, 조심해서 다녀와. 네, 어머니. 곧 돌아올게요. 하지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게 마지막 작별일 수도 있다는 걸요. 이틀 후, 저는 평양순안국제공항에서 프놈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붉은색 유니폼을 입고 고려항공의 휘장을 가슴에 단 채로요. 창밖으로 멀어지는 평양의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프놈펜 포첸통 국제공항. 2025년 10월 12일 오후 2시. 비행기가 활주로에 착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뜨거운 열기가 아지랑이처럼 아스팔트 위로 일렁이고 있었어요. 캄보디아의 공기는 평양과 달랐습니다. 무겁고 습하고 뭔가 불안한 긴장감이 감돌았죠. 기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친애하는 승객 여러분, 프놈펜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입니다. 저는 붉은색 유니폼의 주름을 펴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른 승무원들이 분주하게 승객들을 안내하고 있었어요. 이번 비행은 특별했습니다. 북한 고위 무역 대표단을 수행하는 임무였고 최 부장도 함께 탑승해 있었습니다. 공항 게이트를 빠져나오는 순간 저는 최 부장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는 선글라스 너머로 저를 빤히 쳐다봤어요.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노려보듯이요. 저는 시선을 피하고 짐을 챙기는 척했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오자 열기가 온몸을 감쌌습니다. 프놈펜 거리는 북적거렸어요. 오토바이들이 경적을 울리며 지나가고 노점상들이 과일을 파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리설향 동무. 뒤에서 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몸을 돌렸습니다. 네, 부장 동지. 이곳에서 조심해. 여긴 평양이 아니야. 하지만 우리 눈은 여전히 너를 보고 있어. 최 부장의 말은 경고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숙소는 프놈펜 중심가의 낡은 호텔이었습니다. 북한 무역 거점이 운영하는 곳이었고 대표단과 승무원들이 함께 머물렀어요. 방에 들어서자 저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거리의 소음이 밀려 들어왔고 저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평양에서 몰래 가져온 한국 뉴스 앱을 열었어요. 최근 기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포이펫, 바벳, 복고산 지역 여행 금지, 한국인 납치 및 강제노동 피해 급증, 한국 정부 캄보디아의 차관급 대표단 파견, 피해자 구조 및 송환 협의. 저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천천히 내렸습니다. 기사 말미에 더 중요한 정보가 있었어요. 한국 정부 전세기 투입 검토, 피해자 대규모 송환 예정, 전세기, 송환. 그 단어들이 제 머릿속에서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다음 날인 10월 13일 아침, 저는 자유시간을 이용해 몰래 숙소를 빠져나왔습니다. 최 부장이 회의에 참석한 틈을 노렸어요. 거리를 걸으며 저는 한국 간판이 보이는 곳을 찾았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요? 작은 골목 안쪽에 고향집이라는 한글 간판이 보였습니다.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딸랑, 문에 달린 종이 울렸습니다. 식당 안은 조용했어요. 점심시간이 지나서인지 손님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주방에서 설거지 소리가 들렸고 잠시 후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가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는 저를 보더니 잠시 멈칫했습니다. 제 옷차림을 훑어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요. 저는 평양 억양을 최대한 숨기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김치찌개 있나요?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구석자리에 앉았습니다. 남자는 주방으로 들어갔고 곧 김치찌개 한 그릇을 가져왔어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고 김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그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평양에서 왔습니다. 남자의 눈빛이 순간 날카로워졌습니다. 평양? 네.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입니다. 하지만 떠나고 싶습니다. 이곳을. 남자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저를 오래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종수입니다. 이곳 교민들은 저를 박 선장이라고 부르죠. 이 식당을 20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리설향입니다. 박 선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향 씨, 당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하지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국 정부가 전세기를 보내서 피해자들을 데려간다고 들었어요. 만약 제가 그 전세기에 탈 수 있다면. 박 선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전세기 일은 사실입니다. 며칠 후 올 겁니다. 문제는 당신이 어떻게 한국인 피해자로 위장할 거냐는 겁니다.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배우겠습니다.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박 선장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와드리죠. 일단 여기 창고에 숨으세요. 밤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저는 그를 따라 창고로 들어갔습니다. 좁고 어두운 공간이었지만 저에겐 희망의 빛처럼 느껴졌어요. 그날 밤 박 선장은 제게 몇 가지를 가르쳐 줬습니다. 한국 억양, 피해자들이 쓰는 표현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거짓 신분이었습니다. 이건 얼마 전에 돌아가신 교민 할머니의 신분증입니다. 사진은 젊은 시절 것이라 흐릿하고
당신과 나이대가 비슷합니다. 이걸로 위장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신분증을 받았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카드였고 사진 속 여자는 흐릿했어요. 그리고 이건 한국 옷입니다. 북한 스타일과는 다르니까 이걸 입어야 합니다. 박 선장이 건넨 옷은 평범한 청바지와 티셔츠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움을 받은 적이 있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창고 바닥에 누워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계획이 빙빙 돌았고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습니다. 10월 14일 새벽 박 선장이 창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설향 씨, 캄포주 쪽에 사기단 컴파운드들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한번 둘러보고 오세요. 피해자들이 어떤 상황인지 알아야 위장이 자연스러울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월 14일 새벽 3시 캄포주 복고산 인근 화물 트럭이 덜컹거리며 비포장도로를 달렸습니다. 저는 짐칸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트럭이 멈추기를 기다렸어요. 박 선장이 연결해준 운전사는 말이 없었지만 믿을만 했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트럭이 멈췄고 뒷문이 열렸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저 앞에 복고산으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조심하세요. 저는 트럭에서 내렸습니다. 주변은 칠흑 같았고 풀벌레 소리만 들렸어요. 멀리 산의 실루엣이 보였고 저는 그쪽을 향해 걷기 시작했습니다. 40분쯤 걸었을까요? 갑자기 멀리서 불빛이 보였습니다. 건물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소리가 들렸어요. 비명소리였습니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건물 뒤쪽으로 돌아갔어요. 창문 사이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고 저는 그 틈으로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 안엔 여러 명이 있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은 사람들, 그리고 뒤에서 몽둥이를 든 남자들. 한 젊은이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고 피가 흘렀어요. 몽둥이를 든 남자가 그를 짓밟으며 소리쳤습니다. 실적 못 채우면 이렇게 된다는 거 알지? 젊은이는 신음만 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고개를 숙이고 컴퓨터 화면만 바라봤어요. 공포에 질린 얼굴이었습니다.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곳이 온라인 사기 컴파운드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열리고 다른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중국말로 뭐라고 소리쳤고 몽둥이를 든 남자가 대답했어요. 저는 중국어를 조금 알았기 때문에 그들의 대화를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 송환된다고 난리야. 조심해. 걱정 마. 우리 애들은 안 걸려. 여권 다 압수했고 밖에 못 나가게 감시 중이야. 저는 천천히 물러났습니다. 하지만 뒤쪽으로 돌아가는 순간 제 발이 빈 캔을 밟았습니다. 쨍그랑 소리가 밤 공기를 갈랐습니다. 건물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고 곧 문이 열렸어요. 누구야? 저는 뛰었습니다. 어둠 속으로 무작정 뛰었어요. 뒤에서 손전등 불빛이 저를 쫓아왔고 남자들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숲속으로 뛰어들었고 나뭇가지가 얼굴을 핥히었습니다. 10분쯤 뛰었을까요? 더 이상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나무 뒤에 숨어 숨을 골랐어요.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박 선장의 문자였어요. 10월 18일 오전. 푸놈펜 공항에서 송환 대상자 집결. 그때까지 돌아오세요. 저는 문자를 읽고 휴대전화를 껐습니다. 이제 해가 뜨기 시작했어요.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푸놈펜으로 돌아가야 했습니다. 길을 찾아 걷기 시작했고 한참을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버스를 탔고 푸놈펜으로 향했습니다. 푸놈펜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다시 고향집 식당으로 갔고 박 선장이 반겼습니다. 무사히 돌아왔군요. 이제 준비할 시간이 사흘 남았습니다. 한국말 연습하고 피해자 행세 연습해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후 사흘 동안 저는 창고에 숨어 지냈습니다. 박 선장은 매일 와서 한국 억양을 교정해줬고 피해자들이 겪었을 법한 이야기들을 알려줬어요. 10월 17일 저녁 박 선장이 긴급히 찾아왔습니다. 설향 씨, 내일 아침입니다. 공항으로 가야 합니다. 그런데 박 선장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최 부장이 이 근처를 수색하고 있습니다. 당신을 찾고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이 옷으로 갈아입고 뒷문으로 나가세요. 내일 아침 8시까지 공항 국내선 터미널 뒤편 창고로 가세요. 거기서 송환 대상자들이 모입니다. 저는 황급히 한국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박 선장은 제게 작은 배낭을 건넸어요. 여기 물과 빵, 그리고 신분증. 절대 잃어버리지 마세요. 선장님은요? 저는 괜찮습니다. 어서 가세요. 저는 뒷문을 열고 골목으로 뛰쳐나갔습니다. 밤거리를 달려 한적한 여관을 찾아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새벽 일찍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푸놈펜 공항 대기실. 10월 17일 오후 6시. 창고 안은 후텁지근했습니다. 선풍기 한 대가 돌아가고 있었지만 더위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어요. 송환 대상자들은 바닥에 앉거나 벽에 기대어 있었고 누구도 말이 없었습니다. 피로와 불안이 얼굴에 가득했죠. 저는 구석에 앉아 주변을 조심스럽게 살폈습니다. 대부분은 정말 피해자처럼 보였어요. 상처투성이에 눈빛이 공허했습니다. 하지만 몇몇은 달랐습니다. 너무 멀쩡했고 오히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여러분, 갑자기 문이 열리고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후반쯤 되어 보였고 날카로운 눈매가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김동혁입니다. 대한민국 국정원 캄보디아 파견팀을 맡고 있습니다. 국정원. 그 단어에 제 등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내일 아침 전세기로 인천에 가시게 됩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중 일부는 진짜 피해자가 아닐 수 있습니다. 실내가 술렁였습니다. 김동혁 팀장은 천천히 사람들을 훑어봤어요. 우리는 이미 정보를 입수했습니다. 온라인 사기단에 자발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섞여 있다는 거요. 여러분이 인천에 도착하면 전원 조사를 받게 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오늘 밤 제가 몇 분과 개별 면담을 하겠습니다. 이름을 부르면 나와주세요. 그는 명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10명 정도의 이름을 불렀고 그 중에 김미라도 있었습니다. 온몸이 굳었습니다. 면담은 창고 옆 작은 사무실에서 진행됐습니다. 한 명씩 들어갔고 10분에서 20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저는 순서를 기다리며 머릿속으로 대답을 준비했습니다. 김미라. 서울 출신. 구직 사이트에서 해외 마케팅 제안을 받았다. 푸놈펜에 도착했더니 여권을 압수당하고 감금됐다. 저는 이 이야기를 계속 되뇌었습니다. 김미라 씨. 제 이름이 불렸습니다. 저는 일어섰고 사무실 문을 열었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책상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보더니 의자를 가리켰어요. 앉으세요. 저는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는 제 신분증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김미라 씨 1973년생이시네요. 서울 강남구 거주.
네. 어떻게 캄보디아에 오셨죠? 저는 준비한 대답을 했습니다. 구직 사이트에서 해외 마케팅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봤어요. 월급도 좋고 숙소도 제공한다고 해서 지원했습니다. 어느 사이트였습니까? 잡코리아였던 것 같아요. 김동혁 팀장은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북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도착해서는요? 공항에서 남자들이 저를 데리러 왔어요. 차를 타고 캄포주 쪽으로 갔고 건물에 도착했을 때 여권을 빼앗겼습니다. 그 건물에서 뭘 했습니까?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온라인으로 사람들한테 메시지를 보내라고 했어요. 투자 권유 같은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부했어요. 그랬더니 때렸어요. 제 목소리를 떨리게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몇 주 전에 감시가 소홀할 때 창문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푸놈펜으로 와서 숨어 지냈습니다. 김동혁 팀장은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김미라 씨, 당신 한국말 억양이 조금 이상합니다.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네. 서울 출신이라고 하셨죠? 그런데 왜 평양 억양이 섞여 있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김동혁 팀장은 천천히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당신 누구입니까?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이제 선택의 순간이었어요. 저는 리설향입니다. 김동혁 팀장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리설향? 네. 저는 고려항공 승무원이었습니다. 그는 뒤로 몸을 기댔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북한 승무원이 왜 여기 있습니까? 탈북하려고 합니다. 탈북? 네. 저는 더 이상 그곳에서 살 수 없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저는 흑수저 출신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성분이 나쁘면 아무것도 될 수 없어요. 게다가 저는 봤습니다. 고위층 자재들이 해외에서 밀수하는 걸요. 그걸 고려항공 승무원들이 운반하고 인민보안성이 덮어주는 걸요. 저는 그 증거를 녹음했고 그래서 협박당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인질로요. 김동혁 팀장은 표정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저는 배낭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최 부장과 박순희의 대화가 흘러나왔습니다. 김동혁 팀장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폭탄이네요. 네. 그래서 저는 도망쳤습니다. 전세기에 타서 한국으로 가고 싶습니다. 당신을 태우는 건 위험합니다. 북한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살 길을 주십시오. 제발요. 김동혁 팀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이 탄 순간부터 이건 외교 문제가 됩니다. 그래도 한국 땅에만 닿으면 저는 탈북자로 보호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건 맞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입니다. 북한 기관원들이 공항 주변을 감시하고 있어요. 내일 아침 전세기에 타기 전까지 당신은 절대 들키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김동혁 팀장은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일단 다른 송환자들과 같이 있으세요. 눈에 띄지 마세요. 내일 아침 탑승 직전 제가 다시 연락하겠습니다. 그때까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저는 사무실을 나와 창고로 돌아갔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여전히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원래 자리로 돌아가 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둘 잠들었고 창고 안은 코 고는 소리로 가득 찼어요. 하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새벽 4시쯤 창고 밖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눈을 떴어요.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열어. 인민보안성이다.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였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깨어났고 창고 안이 술렁였어요. 캄보디아 경찰이 문을 열었고 최 부장 일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으로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비췄어요. 저는 고개를 숙이고 다른 사람들 뒤에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최 부장의 손전등 불빛이 제 근처를 지나갔어요. 리설향, 나와. 최 부장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김동혁 팀장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우리 동무 한 명이 탈북했습니다. 여기 숨어 있을 겁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송환 대상자들만 있습니다. 명단을 확인하시죠. 김동혁 팀장이 명단을 내밀었습니다. 최 부장은 그걸 받아들고 천천히 훑어봤어요. 그리고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최 부장이 제 앞에 섰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제 얼굴을 비췄어요. 저는 고개를 더 숙이고 옆 사람 어깨 뒤로 완전히 몸을 숨겼습니다. 이름이 뭐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김미라입니다. 어디 출신이야? 서울입니다. 신분증 봐. 저는 배낭에서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최 부장이 받아들고 사진을 들여다봤어요. 흐릿한 젊은 시절 사진과 지금의 제 얼굴을 비교했습니다. 그때 김동혁 팀장이 끼어들었습니다. 최 부장님, 여기 계신 분들은 모두 확인된 송환 대상자입니다. 명단에도 다 올라가 있고요. 더 이상 방해하시면 외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최 부장은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신분증을 제게 돌려줬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여기 없군. 그는 김동혁 팀장에게 명단을 돌려줬습니다. 만약 수상한 놈 있으면 연락 주시오. 그러죠. 최 부장 일당이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창고 안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저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아슬아슬했네요. 하지만 다음엔 안 통할 겁니다. 서둘러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10월 18일 아침이었어요. 전세기가 오는 날이었습니다. 10월 18일 오전 8시. 푸놈펜 포첸통 국제공항. 버스가 공항 격리구역으로 들어섰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가 보였고 멀리 대한항공 전세기가 서 있었어요. 흰색 동체에 태극 마크가 선명했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를 보며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 비행기만 타면 한국입니다. 버스가 멈췄고 대사관 직원이 소리쳤습니다. 여러분, 내리세요. 지금부터 최종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질서를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64명의 송환 대상자들이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그 무리에 섞여 내렸어요. 공항 격리구역은 철조망으로 둘러싸여 있었고 캄보디아 경찰들이 주변을 경비하고 있었습니다. 한쪽에 긴 테이블이 설치되어 있었고 대사관 직원들이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어요. 김동혁 팀장도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한 명씩 앞으로 나와서 신분 확인을 받으세요. 여권이나 신분증을 제시하시고 간단한 질문에 답변해 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줄을 섰습니다. 저는 중간쯤에 섰어요. 앞 사람들이 하나씩 확인을 받고 통과했습니다.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10명 앞, 5명 앞, 3명 앞. 그때였습니다. 격리구역 철조망 밖에서 소란이 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최 부장이 캄보디아 현지 협력자 여러 명과 함께 철조망 밖을 배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쌍안경으로 송환자들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있었어요. 저는 재빨리 고개를 숙이고
앞사람 뒤에 바짝 붙었습니다. 제 차례가 왔습니다. 대사관 직원이 손을 내밀었어요. 신분증 주세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김미라의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직원이 받아들고 컴퓨터 화면과 대조했어요. 김미라 씨 1973년생 맞으시죠? 네. 어디서 감금당하셨습니까? 캄포주 복고산 쪽이었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제 이름을 명단에 체크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쪽에서 대기하세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쉬며 통과자 대기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철조망 밖에서 최 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 저 여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최 부장이 쌍안경을 내리고 철조망을 향해 뛰어왔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경찰에게 뭔가 소리치며 게이트를 열라고 요구했어요. 김동혁 팀장이 재빨리 게이트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여긴 대한민국 관할 구역입니다. 함부로 들어올 수 없습니다. 우리 탈영병이 저기 있소. 당장 확인해야겠소. 최 부장이 고함쳤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이 난처한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어요.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격리구역은 사방이 철조망으로 막혀 있었고 출구는 최 부장이 막고 있었어요. 그때 김동혁 팀장이 제게 눈짓했습니다. 그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쪽 화물 컨테이너 뒤로 가세요. 지금 당장.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송환자 무리에서 조용히 빠져나왔습니다. 화물 컨테이너가 쌓여있는 쪽으로 걸어가 그 뒤에 몸을 숨겼어요. 최 부장과 김동혁 팀장의 언쟁이 계속됐습니다. 최 부장은 게이트를 열고 들어오려 했고 김동혁 팀장은 그를 막아섰어요. 명단을 다시 확인하시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한국 국적자입니다. 그럼 한 명씩 다시 확인하겠소. 최 부장이 밀고 들어왔습니다. 캄보디아 경찰들도 어쩔 수 없이 게이트를 열었어요. 저는 컨테이너 사이로 조심스럽게 이동했습니다. 최 부장이 송환자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너, 얼굴 들어. 이름이 뭐야? 저는 컨테이너에서 컨테이너로 이동하며 최 부장에게서 멀어졌습니다. 하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격리구역 끝에는 철조망뿐이었습니다. 그때 휴대전화가 진동했습니다. 김동혁 팀장의 문자였어요. 북쪽 화물 게이트. 3분 후. 차량 대기. 저는 북쪽을 봤습니다. 화물 게이트가 멀리 보였어요. 저는 다시 움직였습니다. 컨테이너 사이를 빠져나가 화물 게이트를 향해 조심스럽게 걸었어요. 뒤에서 최 부장의 목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게이트가 가까워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엔진을 켜놓은 채 대기하고 있었어요. 저는 마지막 힘을 다해 뛰었습니다. 게이트를 빠져나가는 순간 뒤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기야, 잡아. 차 문이 열렸고 김동혁 팀장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빨리 타요. 저는 차에 뛰어 올랐고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뒤에서 최 부장 일당이 쫓아왔지만 차는 이미 활주로 쪽으로 달리고 있었어요. 저는 뒷좌석에서 숨을 헐떡였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뒤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이제 계획이 바뀌었습니다. 전세기는 30분 후 출발합니다. 하지만 정상 탑승구로는 못 갑니다. 활주로에서 직접 태울 겁니다. 그게 가능한가요? 지금은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입니다. 차는 활주로 펜스를 통과했습니다. 경비원들이 대사관 차량인 걸 확인하고 문을 열어줬어요. 멀리 전세기가 보였습니다. 차가 전세기 앞에 멈췄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차에서 내렸고 저도 따라 내렸어요. 승무원이 놀란 표정으로 내려왔습니다.
무슨 일입니까? 긴급 탑승자입니다. 지금 태워야 합니다. 하지만 그때 멀리서 차들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최 부장 일당이었어요. 빨리요. 김동혁 팀장이 소리쳤습니다. 승무원이 다급히 탑승구를 열었고 저는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기내에 들어서는 순간 송환자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습니다. 저는 빈자리를 찾아 앉았어요. 창밖으로 최 부장 일당이 전세기를 향해 달려오는 게 보였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들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출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이륙하겠습니다. 엔진 소리가 커졌습니다. 전세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최 부장이 전세기 옆까지 왔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비행기는 활주로를 달리고 있었으니까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최 부장이 주먹을 들어 올리고 뭔가 소리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엔진 소리에 묻혔으니까요. 전세기가 이륙했습니다. 땅이 멀어졌습니다. 프놈펜의 건물들이 작아졌고 메콩강이 실처럼 가늘어졌어요. 저는 창문에 이마를 대고 그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이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인천을 향한 상공. 10월 18일 오후 1시. 전세기는 조용했습니다. 64명의 송환자들은 대부분 잠들어 있었고 몇몇은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저도 그 중 한 명이었습니다. 구름 위를 날고 있었지만 제 마음은 여전히 땅 위에 있었습니다. 평양의 낡은 연립주택, 어머니의 기침 소리. 제 옆자리엔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의도적으로 그렇게 배치한 것 같았어요. 기내식이 나왔습니다. 비빔밥이었어요. 저는 뚜껑을 열고 몇 숟가락 떴습니다. 고추장의 매운맛이 입안을 자극했어요. 한국 음식이었습니다. 앞 좌석에서 김동혁 팀장이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리설향 씨, 인천 도착하면 바로 조사 들어갑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가진 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 고위층 비리, 고려항공 밀수 루트 이건 외교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겁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되실까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김동혁 팀장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렵습니다. 최 부장이 당신의 탈북을 알았으니 어머니께 압박이 갈 겁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남았어도 어머니를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히려 둘 다 위험했겠죠. 당신의 선택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가 흥남 철수 때 내려오셨습니다. 15만 명을 태운 배 중 하나예요. 할아버지는 평생 북에 두고 온 가족들을 그리워하셨습니다. 돌아가시는 날까지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살아남아서 저희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그는 저를 봤습니다. 당신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서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혁 팀장이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평양의 어머니 모습이 떠올랐어요. 주름진 얼굴, 거칠어진 손, 그리고 늘 제게 미소 짓던 그 눈빛. 설양아, 너만은 꼭 행복해야 한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떠날 거라는 걸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기장의 방송이 울렸습니다. 승객 여러분, 잠시 후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벨트를 맸습니다. 전세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고 창밖으로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건물들이 보였고, 도로가 보였고, 자동차들이 보였어요. 북한과는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더 밝고, 더 화려했습니다. 전세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하는 충격과 함께 바퀴가 땅을 밟았어요. 이제 정말 한국입니다. 전세기가 천천히 속도를 줄이며 멈췄습니다. 기장의 방송이 다시 들렸어요. 승객 여러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현지 시각 오후 2시입니다. 좌석에서 일어나지 마시고 안내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밖에서 경찰들이 들어왔고 대사관 직원들도 함께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한 명씩 신원 확인을 하겠습니다. 송환자들이 하나씩 일어나 줄을 섰습니다. 저도 일어났지만 김동혁 팀장이 손으로 제지했어요. 당신은 나중에요. 저는 다시 앉았습니다. 송환자들이 하나둘 비행기에서 내렸고 기내는 점점 비어갔습니다. 마지막 송환자가 나간 후 김동혁 팀장이 말했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일어섰습니다. 배낭을 메고 통로를 걸었어요. 탑승구에 다가갈수록 가슴이 뛰었습니다. 문 밖에 정장을 입은 남자들이 서 있었습니다. 국정원 요원들이었어요. 리설향 씨입니까? 네. 저희와 함께 가셔야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저는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활주로의 아스팔트가 발밑에서 단단했어요.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랐고 국정원 요원들이 양옆에 앉았어요. 차는 곧바로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의 풍경이 지나갔습니다. 면세점, 호텔, 주차장 모든 게 낯설었습니다. 차는 30분쯤 달렸습니다. 어느 건물 앞에 멈췄고 저는 차에서 내렸어요. 간판은 없었지만 이곳이 국정원 시설인 건 분명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로 내려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 작은 방에 도착했어요. 테이블과 의자만 있는 조사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저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맞은편에 앉았고 다른 요원 한 명이 노트북을 켰습니다. 리설향 씨, 지금부터 공식 조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먼저 당신의 신분을 확인하겠습니다. 이름은 리설향, 북한 평양 출신, 고려항공 수석 승무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탈북 동기를 말씀해 주세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흑수저 출신입니다. 할아버지가 월남했다는 이유로 평생 차별받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악착같이 공부해서 고려항공 승무원이 됐어요. 하지만 승무원이 된 후에도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저는 목격했습니다. 북한 고위층 자제들이 해외에서 밀수하는 걸요. 저는 배낭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이게 증거입니다. 최 부장과 박순희의 대화를 녹음한 겁니다. 김동혁 팀장이 전화기를 받아들었습니다. 파일을 재생하자 최 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어요. 김동혁 팀장은 끝까지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건 폭탄입니다. 북한 정권의 부패를 증명하는 결정적 증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협박당했습니다. 제 어머니를 인질로요. 최 부장은 제게 입을 다물라고 했습니다.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저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저는 어머니를 버리고 온 겁니다. 살기 위해서요. 조사실이 조용해졌습니다. 김동혁 팀장은 한참을 저를 바라봤어요. 당신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선택은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당신의 탈북은 단순한 망명이 아닙니다. 이건 남북 외교의 폭탄이 될 겁니다. 모든 것은 지금부터 비밀입니다. 당신의 신분, 당신의 정보, 당신의 존재 모두요. 당신은 이제부터 보호 대상입니다.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작은 창문 너머로 낯선 자유의 땅이 보였어요. 자유였지만 동시에 감옥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인천국제공항 상공. 4시간 전. 전세기가 인천을 향해 날아가는 동안 저는 계속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살이 쏟아졌고 그 빛은 눈부셨어요. 마치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 한편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어머니 생각이 떠올랐어요. 평양의 낡은 연립주택, 좁은 방, 그리고 어머니의 기침 소리. 최 부장은 이미 어머니를 찾아갔을 겁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주름진 이마, 거칠어진 손, 그리고 늘 제게 미소 짓던 그 눈빛. 설양아, 너만은 꼭 행복해야 한다.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이미 알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떠날 거라는 걸요.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설양 씨. 옆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통로에 서 있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어요. 김동혁 팀장이 옆자리에 잠시 앉았습니다. 어머니 생각하시는 거죠? 저는 대답 대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가족을 두고 온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요. 제 할아버지도 가족을 두고 오셨습니다. 흥남 철수 때요. 할아버지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셨죠. 김동혁 팀장이 창밖을 봤습니다. 하지만 할아버지는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할아버지가 살아남아서 저희 가족이 생겼으니까요. 할아버지의 선택이 없었다면 저도 제 아버지도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김동혁 팀장이 저를 봤습니다. 당신의 선택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살아남아서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어머니께서도 그걸 원하셨을 거예요. 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혁 팀장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곧 인천입니다. 준비하세요. 저는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이제 바다가 끝나가고 있었어요. 멀리 땅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이었습니다. 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 전세기가 고도를 낮추기 시작했습니다. 귀가 먹먹해졌고 창밖으로 도시가 보였습니다. 빌딩들, 도로들, 자동차들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레기도 했습니다. 착륙 직전 저는 마지막으로 하늘을 봤습니다. 푸른 하늘에 하얀 구름이 떠 있었어요. 그 하늘은 평양에서 봤던 하늘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달랐습니다. 평양에서의 하늘은 감옥의 천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곳 한국의 하늘은 자유였습니다. 전세기가 활주로에 닿았습니다. 덜컹하는 충격과 함께 저는 한국 땅을 밟았어요. 비행기가 멈췄습니다. 엔진 소리가 잦아들었고 기내가 조용해졌어요.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바깥의 공기가 흘러들어왔어요. 한국의 공기였습니다. 저는 그 공기를 들이마시며 일어섰습니다. 다른 송환자들이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그들이 모두 나갈 때까지 기다렸어요. 마지막 사람이 나간 후 김동혁 팀장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당신 차례입니다. 저는 배낭을 메고 통로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탑승구에 가까워질수록
가슴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문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저는 손으로 눈을 가리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한 계단, 두 계단, 세 계단. 그리고 마침내 제 발이 활주로의 아스팔트를 밟았습니다. 한국 땅이었습니다. 제 발밑에서 그 땅은 단단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멈춰 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건물, 비행기들, 그리고 태극기가 휘날리고 있었습니다. 붉은색과 파란색이 바람에 흔들렸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 자유입니다.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푸른 하늘이 넓게 펼쳐져 있었고 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있었어요. 자유롭게 날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날 수 있었습니다. 붉은 날개를 달았던 고려항공 승무원 리설향은 죽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리설향이 태어났습니다. 자유의 날개를 단 리설향이었습니다. 리설향 씨, 김동혁 팀장이 불렀습니다. 가시죠.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를 따라 걸었습니다. 검은색 승합차가 대기하고 있었고 저는 그 차에 올랐어요.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멀어졌습니다. 저는 뒤를 돌아봤어요. 전세기가 여전히 활주로에 서 있었습니다. 저를 여기까지 데려온 비행기였습니다. 저는 그 비행기에게 마음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에게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살아있습니다. 자유롭게 살아있습니다. 언젠가 어머니도 이 자유를 느낄 수 있는 날이 올 거예요. 제가 그날을 만들겠습니다. 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낯선 도시를, 낯선 풍경을, 낯선 세상을 지나갔어요. 하지만 저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깨달았으니까요. 이곳이 제가 있어야 할 곳이라는 걸요. 그리고 저는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걸요. 국정원 조사실 10월 18일 오후 5시. 조사는 2시간째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김동혁 팀장은 꼼꼼하게 질문했고 저는 모든 걸 대답했어요. 제 출신, 고려항공 입사과정, 북한 내부의 차별, 최 부장과의 만남, 그리고 탈북 과정까지. 마지막 질문입니다. 김동혁 팀장이 펜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한국에서 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하게 살고 싶습니다. 평범하게요? 네. 아침에 일어나서 일하러 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그런 삶이요. 누구의 감시도 받지 않고 누구에게도 협박당하지 않는 삶이요. 김동혁 팀장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어렵겠죠. 북한이 당신을 포기하지 않을 테니까요. 하지만 우리가 최선을 다할 겁니다. 당신이 평범하게 살 수 있도록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동혁 팀장이 노트북을 닫았습니다. 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제 당신은 임시 거처로 이동하게 됩니다. 보호시설이죠. 거기서 한동안 머물면서 한국 생활에 적응하시면 됩니다. 얼마나 머물게 되나요? 그건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북한의 반응을 봐야 하고 당신의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는 최소 6개월은 걸릴 겁니다. 6개월. 저는 그 시간이 길게 느껴졌어요. 알겠습니다. 문이 열리고 여성 직원이 들어왔습니다. 리설향 씨,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일어섰습니다. 김동혁 팀장이 악수를 청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자주 뵙게 될 겁니다. 저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어요. 팀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여기 오지 못했을 겁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입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탈북 이후
처음으로 짓는 미소였어요. 여성 직원을 따라 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으로 올라갔고 건물 밖으로 나왔어요. 밖은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석양이 지고 도시의 불빛들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불빛들을 바라봤습니다. 평양의 밤은 어두웠습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불빛이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여기 한국의 밤은 밝았습니다. 수많은 불빛이 도시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아름답죠? 여성 직원이 말했습니다. 네, 정말 아름답네요. 익숙해지실 겁니다. 이제 이곳이 당신의 집이니까요. 집. 그 단어가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차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승합차가 아니라 일반 승용차였어요.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했습니다. 30분쯤 달렸을까요? 차는 한적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2층짜리 작은 집이 보였고 담장 너머로 작은 정원이 있었어요. 여기가 임시 거처입니다. 여성 직원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저도 따라 내렸어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관에 불이 켜졌습니다. 집안은 깨끗했어요. 거실, 주방, 그리고 2층에 침실이 있었습니다. 이 집은 국정원에서 관리하는 보호시설입니다. 당신 혼자 쓰시면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제가 방문해서 필요한 것들을 챙겨드릴 거예요. 감사합니다. 냉장고에 음식이 있고 옷도 준비돼 있습니다.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여성 직원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제 이름은 박은지입니다. 당신의 담당 상담사예요. 저는 명함을 받았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박은지 씨가 미소 지었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은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올게요. 그녀가 나가고 집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거실에 서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소파, 텔레비전, 작은 식탁 모든 게 평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었던 평범한 집이었어요. 저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을 열자 깨끗한 침대가 보였어요. 창문 너머로 밤하늘이 보였고 별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섰습니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쉬었어요. 이제 자유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로웠습니다. 어머니가 그리웠어요. 평양의 낡은 방, 어머니의 기침 소리, 그리고 어머니가 만들어주시던 된장국 냄새.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어머니, 저는 여기 있습니다. 한국에 있습니다. 안전합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안전하신가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를 두고 와서 정말 죄송합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제 더 이상 뒤돌아볼 수 없다는 걸요. 저는 앞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어머니를 위해서라도 저는 살아남아야 했어요. 그리고 언젠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저는 배낭에서 휴대전화를 꺼냈습니다. 녹음 파일이 저장된 전화기였어요. 저는 그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최 부장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고위 동지들께서 만족하고 계시네. 저는 파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이 파일은 무기입니다. 북한 정권의 부패를 폭로할 수 있는 무기예요. 하지만 동시에 저를 위협하는 무기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 파일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그건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저는 전화기를 내려놓고 창밖을 다시 봤습니다. 거리는 조용했어요. 하지만 저 멀리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골목 입구에 멈춰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엔진은 꺼져 있었지만 안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온몸이 긴장했습니다. 북한일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일까요?
저는 커튼을 조심스럽게 닫았습니다. 그리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피곤이 밀려왔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귀를 기울이며 밖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바람 소리,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소리, 그리고 고요함.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천천히 잠에 빠져들었어요. 평양의 붉은 날개는 떨어졌지만 한국의 자유로운 날개가 이제 막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날개가 얼마나 오래 펼쳐질 수 있을지 저는 아직 몰랐습니다. 여러분, 리설향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설향은 흙수저로 태어나 온갖 차별과 억압을 견뎌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유를 향한 용기를 잃지 않았고 마침내 새로운 세상에 도착했습니다. 어렵게 한국에 온 리설향에게 꼭 힘내라고, 이제 행복하라고 댓글로 남겨주세요. 분명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남겨주신 댓글 보고 잘 살아갈 테니까요. 우리의 아주 작은 관심이 세상을 바꿀 수 있도록 꼭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